일본의 최근 소설들을 보면 책무와 인정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즉, 의무나 의리 때문에 사랑이나 온정을 버린다는 내용이다. 서양인의 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유의지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일본인은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가령 주인공이 사랑이나 개인적인 소망을 선택할 경우 우리는 거기에 공감하지만 일본인은 그런 감정을 의무나 의리보다 우선시했다는 이유로 나약하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서양인은 전통을 거스르고 장애물을 뚫고 행복을 쟁취하는 것을 강인함의 징표로 여긴다. 하지만 일본인의 관점에서 강한 사람은 개인의 행복을 내려놓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강한 인격이란 저항이 아닌 순응에서 드러난다고 믿는다. 특히 서양 윤리와 가장 상충하는 사례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다. 일본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는 것은 효랭의 일환이다. 즉, 아내는 휴의 영역에서는 주변적 존재지만 부모는 그 중심이다. 따라서 책무는 분명하다. 도덕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면 효를 따르고 어머니가 아내와 이혼하라고 하면 순응한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수용한다면 그는 더욱 강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일본 속담에는 효 때문에 아내와 자식을 남처럼 여길 수 있다는 말도 있다. 그럴 경우 남편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잘해봐야 인의 영역에 속하며 최악의 경우 그들은 남편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이방인이 된다. 결혼 생활이 아무리 행복해도 아내는 책무의 중심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를 부모나 국가에 대한 감정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실제로 1930년대에 한 유명한 자유주의자가 일본에 귀국해서는 아내와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 발언은 사회적 스캔들로 번졌다. 그는 부모나 후지선 혹은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말했어야 했다. 아내는 그와 같은 공적 감정의 수준에 놓일 수 없는 존재였다. 이처럼 현대 일본은 책무와 인정 사이의 갈등이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거의 일본은 책무 사이의 갈등이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의 영화를 살펴보자. 에도 시대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치의 치세. 어린 나이에 쇼군으로 지명된 그는 막부내에서 논란의 중심이었다. 한 다이묘는 쇼군 계승에 반대하며 다른 도쿠가와 일족을 옹립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 모욕감은 그의 가슴 깊이 뿌리내렸다. 이제 쇼군이 그의 영지를 승차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이묘는 복수의 칼을 갈며 저택을 요새로 만들었다. 쇼군이 이곳에 온다. 우리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저택은 이미 요새다. 벽과 천장은 그의 무덤이 될 것이다. 다이묘는 가신들에게 계획을 밝혔다. 쇼군을 환대하는 척 칼춤을 추다가 쇼군을 죽이는 것이었다. 쇼군과 측근들이 저택에 도착했다. 다이묘는 급진한 환대를 펼쳤다. 오늘 밤은 즐거운 여흥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겠소. 다이묘는 가신에게 칼춤을 명했다. 춤의 절정에서 쇼군을 찌르라는 비밀 명령이었다. 가신의 칼춤이 시작되었다. 그의 칼은 즐거운 듯 움직였지만 그의 마음은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수군에 대한 의리, 하지만 쇼군에 대한 충성을 어찌해야 하는가? 칼을 휘두를수록 그의 동작은 흔들렸다. 찌르려 했지만 손이 멈췄다. 무슨 일이냐? 이 춤은 이상하다. 쇼군의 측근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금이다. 모두 무너뜨려라. 다이묘가 최후의 명령을 내렸다. 저택이 요새에서 무덤으로 변했다. 쇼군은 칼춤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무너지는 천장 아래 깔릴 위기에 처했다. 이쪽입니다. 가신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쇼군을 지하 비밀 통로로 안내했다. 가신의 안내로 쇼군과 일행은 광장으로 탈출했다. 저택은 화염에 휩싸였다. 그대 덕에 목숨을 건졌다. 에도에 와서 수훈을 받으라.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것이 제 의리입니다. 가신은 무너지는 저택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죽음으로써 춤과 의를 모두 완수하려 했다.
그의 최후는 비극이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서양 영화의 주인공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 영화는 대체로 선한 주인공이 악인을 상대로 싸운다. 그리고 선인이 승리하는 해피엔딩이 많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주인공이 책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내용을 선호한다. 이 영화 역시 주군에 대한 의리와 쇼군에 대한 충성이라는 두 책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의 이야기였다. 일본의 국민적 서사시라 할 수 있는 슈신구라라는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을 살펴보자. 1703년 일본에서는 지방의 다이묘들이 쇼군에게 예를 표하는 의식이 행해졌다. 그리고 아사노 영주는 그 식장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 의식을 관장하기 위해 기라 영주로부터 예법을 지도받아야 했는데 아사노는 기라에게 바칠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라는 아사노가 틀린 복장을 입도록 거짓으로 가르쳤다. 얼마 후 아사노는 기라가 가르쳐준 대로 옷을 입고 의식에 참가했고 망신을 당했다. 자신이 속았음을 알게 된 아사노는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기라에게 휘둘렀으나 기라의 이마에 상처를 내는데 그쳤다. 이는 빚은 반드시 갚는다는 의리에는 합당한 행위였으나 쇼군에 대한 충에는 어긋나는 행위였다. 쇼군의 성 안에서는 칼을 뽑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충을 위반한 아사노는 속죄를 위해 할복했다. 그러나 아사노가 막부의 분노를 샀다는 이유로 그 후손 중 누구도 영지를 계승하지 못했고 그 영지는 몰수되었다. 그래서 아사노의 가신들은 주인을 잃은 낭인으로 전락했다. 아사노의 가신들은 주군에 대한 의리에 따라 주군의 뒤를 이어 할복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충신이었던 오이시는 할복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군이 이루지 못한 복수를 가신들이 대신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기라를 처단하는 것만이 진정한 의리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기라가 막부와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이었다. 보통의 복수라면 그 계획을 막부에 신고하고 정해진 시한 내에 실행하여 공적인 충과 사적인 의리를 양립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기라에 대한 복수를 막부가 허락할 리가 없으므로 복수를 실행한다는 것은 곧 충에 대한 반역을 의미했다. 그래서 오이시는 낭인이 된 다른 가신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고 오이시를 포함한 47인의 낭인은 복수를 위한 키의 맹세를 했다. 47인의 낭인 중에는 복수 자금을 마련하고자 자기 아내를 창녀로 팔아넘긴 자도 있었고 어떤 낭인은 자신의 장인을 죽이기도 했으며 어떤 낭인은 자신의 누이 동생을 기라의 첩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이는 복수가 끝난 뒤에는 누이 동생이 자결해야 함을 의미했는데 어찌되었든 기라의 편으로 들어갔으므로 배신의 대가를 스스로 치러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눈 내리는 12월의 밤, 기라가 베푼 주연에서 경비병들은 만취한 상태였다. 이 틈을 노려 낭인들은 기라의 저택을 습격했고 경비병들을 제압한 뒤 곧바로 기라의 침실로 향했다. 그러나 기라는 그 자리에 없었다. 침상이 아직 따뜻한 걸로 보아 도망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낭인들은 그가 저택 어딘가에 숨어 있으리라 판단하고는 수색을 시작했다. 드디어 그들은 숯을 저장하는 창고 안에 기라가 숨어 있음을 알아냈다. 낭인들은 그를 끌어냈다. 낭인들은 그 자리에서 기라에게 즉시 할복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래서 낭인들은 옛 주군인 아사노가 할복할 때 쓴 칼로 그의 목을 쳐서 죽였다. 그리하여 목적을 달성한 일행은 대오를 갖추어 아사노의 칼과 절단된 기라의 머리를 들고 아사노의 묘소로 출발했다. 도쿄 사람들은 이런 낭인들의 훌륭한 행동을 알고는 완전히 열광했다. 낭인들의 의로운 마음을 의심했던 가족과 장인들도 앞을 다투어 달려와 낭인들을 껴안으며 경의를 표하였다. 지나가는 길목마다 유력한 다이묘들이 잔치를 열며 환영했다. 그들은 그렇게 주군의 무덤으로 향했다. 그들의 의리는 이것으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아직 충에 대한 책무가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양자를 양립시키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 그들은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복수를 금하는 두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낭인들은 충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충을 수행하려 했다. 막부는 47인의 낭인들에게 할복을 명했고 그들은 스스로 할복했다. 이 작품 역시 주군에 대한 의리와 쇼군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다. 다만 주군에 대한 의의를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앞서 본 영화와 다를 뿐이다. 두 작품 모두 두 책무를 양립 가능한 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주인공은 두 책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인공은 하나를 먼저 이행한 후에 나머지 책무에 대한 불이행을 죽음으로써 책임지는 것이다. 일본 문화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갈등 상태를 깊이 있는 비극적 주제로 여긴다. 이는 마치 여러 군데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일부 빚은 갚되 다른 빚은 일시적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같다. 어느 하나를 갚는다고 해서 나머지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나머지 빚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렇듯 일본인에게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모든 책무를 끝내는 결산행위이며 책임을 완수하는 주체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많은 문화권에서 운명 앞에 체념하는 이야기, 즉 비극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교훈담으로 받아들여질 법한데 일본에선 오히려 결단력과 주도성의 서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무튼 일본인은 의리의 영역에서 행동할 때와 추의 영역에서 행동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 적어도 서양인의 눈에는 말이다. 이는 서양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점이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인간은 일관된 캐릭터에 따라 행동한다. 그들은 관대하거나 인색하고 호의적이거나 의심이 많으며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다. 우리는 그들이 특정한 정치 이념을 믿고 그 반대 이념과 일관되게 싸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물론 서양에서도 무신론자가 가톨릭 신자가 된다든지 공산주의자가 보수주의자가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우리는 이를 단순한 변화로 보지 않고 전향이라 부르며 그 사람의 성격이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런데 일본인은 어떠한 심리적 갈등 없이 하나의 행동 방식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한다. 그리고 서구인은 이 점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런 극단적인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봤을 때 모순적인 행동 방식이 일본인의 인생관에는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마치 우리의 인생관에 일관성이 뿌리내리고 있듯이 말이다. 이러한 일본인의 인생관은 충, 효, 의리, 인, 임정 등의 개념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은 인생이 충의 영역, 효의 영역, 의리의 영역, 인의 영역, 임정의 영역 및 그 밖의 많은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긴다. 이때 각각의 영역에는 고유하고 정밀한 행동 규범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서양인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점은 이 여러 영역 중에는 악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인들이 악한 행동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인간의 삶을 선과 악이 투진하는 무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진다는 뜻이다. 일본인들은 인생을 한 사람이 다양한 배역을 연기하는 드라마로 보며 한 배역이 요구하는 역할과 다른 배역이 요구하는 역할을 신중히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여기서 각 배역과 그에 따른 행동 방식은 그 자체로 선하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의리와 충성의 조화를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거나 할복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일본인은 미국인처럼 정언명령이나 황금률과 같이 모든 영역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에 호소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본인의 인생관 때문에 서양인의 눈에는 그들의 민담, 소설, 연극 등이 결말이 모호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듯한 이야기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선악 갈등이나 인물 성격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서양인의 정서로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게 된다.